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에 갈등이 일단 봉합은 됐는데요. 갈등의 단초가 됐던 문제들은 여전히 해소는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매주 목요일에 함께하는 분이죠. 게임체인저 민경우 시민단체 길 대표와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민경우입니다. 예.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런 얘기 나눌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주말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일단 봉합은 됐는데요. 주말 동안 벌어지고 이제 이번 주 초까지 좀 시끄러웠던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만 해도 아무 일도 없던 것들이 예. 불과 일주일 사이에 확 붉어졌다가 봉합되고 이런 거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가슴 졸이면서 아슬아슬하게 봤다, 지켜봤다. 이게 적당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일단 서천에 큰 화재가 나면서 그 화재 현장을 좀 둘러봐야 되니까 민생 행보랑 두 사람이 마주친 그런 상황인데 뭐 워낙 오래된 관계니까요. 뭔가 그냥 딱 이 갈등 상황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눈빛 보고 말을 하면서 풀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그건 이제 분위기나 이런 게 봉합된 거고, 그러니까 일단 세 가지 문제는 남아 있잖아요. 하나는 예. 공천 문제, 하나는 김경률 비대위원 문제, 김건희 여사 뭐 관련된 문제, 이런 세 가지가 적어도 세 가지가 정리되어야만 봉합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예.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적어도 김경률 비대위원이 출마를 하려면은 이제 그만두는 게 맞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게 갈등 해소에 뭐 그 소재가 될 것이다. 뭐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퇴하면 풀릴 거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 없다고 좀 일축을 했거든요. 어떻게 좀 정리가 될 걸로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상호 좀 윈윈하는 그런 형태의 수습이라야 되고, 두 예. 번째는 수습이라야 되고, 두 사람 그러니까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두 리더가 책임 있게 결단하는 양상이라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복잡해진 건 있죠. 그러니까 이 김경률 의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김경률 의원이 사퇴하는 것이 나름 모양이 서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이제 한동훈이나 김경률 비대위원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며칠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김경률 비대위원과도 좀 친분이 있으시잖아요. 예, 예. 보시기에 물러나는 것이 좀 맞는 판단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좀 지나가도 괜찮을 거다 이런 생각이세요? 이거는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 자체 문제만이 아니라 예. 대통령실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 사안이 터지게 된 계기가 김경률 의원의 비대위원 문제였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나름 강하게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풀리지 않으면 예. 대통령의 권위, 신망 이런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퇴하는 쪽에서 네.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쪽에 가깝습니다. 예. 뭐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신년 기자회견을 좀 참모들은 추천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고심을 하다가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좀 전망이 나오는 걸 보면 언론사 인터뷰, 뭐 대담 형식의 인터뷰를 통해서 여사 문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이 방향이 좀 추진이 된다고 하면 이게 좀 필요한 절차다. 대통령의 직접 설명이 좀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야당의 정치 공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섣불리 받는 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거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초반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사안이 풀려가는 과정을 보면 어쨌든 대통령실의 요구의 입장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은 다른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특히 김경률 비대위원은 심하게. 그렇다면 대통령이 그런 입장 표명을 통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을 풀어주는 게 네. 아까 상호 윈윈하는 원칙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풀어줄 필요가 있다. 뒤에서 저희가 이 몰카 공작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나눌 거라서 그건 예. 뒤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번 사태가 잘 봉합은 되기는 했는데 좀 2, 3차 사태가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며칠간의 갈등이 노출된 것이 결과적으로
뭐 득이냐 실이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저는 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 예, 모두에게 예, 다. 예. 예.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일이 불거졌고 정국 운영의 안정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태가 불거질만 한 상황에서 불거졌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볼 때는 확 불거지고 좀 아슬아슬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실인 측면이 있고 이걸 전화위복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상호 윈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리더십에 건설적인 조정이 있다면 예. 뭐 약속 대련이라는 말처럼 전화위복이 될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예. 저희가 그 몰카 공작의 좀 실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그 김건희 여사가 어떤 누군가 좀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만나서 좀 논란이 될 만한 물건을 받았던 것 자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그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당에서도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것은 이번 건은 몰카 공작이다. 그리고 그 함정을 파고 접근한 사람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 문제가 제대로 다 국민들에게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민경호 대표님과 이 부분을 짚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아버지와의 뭐 어떤 친분 얘기를 하면서 접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이요 그냥 목사라는 직책으로만 알려져 있어서 사실 제 생각에 이제 목사님은 그냥 교회에서 뭐 설교 예. 이런 거 준비하시고 예배 예. 보는 분인데 왜 이런 걸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분의 이력에 대해서 가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종북 목사 이런 표현까지 좀 과격한 표현도 나와서요. 예. 61년생이고요. 90년대 중반에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권자로 이러저러한 친북 활동을 하고 예. 북한에까지 몇 차례 갔다가 북한의 편의를 제공해서 북한의 시설, 종교 시설들을 둘러보거든요. 근데 이게 북한의 편의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의 편의를 받아서 북한의 종교 시설을 돌아봤는데 당연히 이 과정에서 북한의 관리들하고 긴밀한 접촉이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제가 중요한 경력으로 보는 건 네. 북한 행사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7차례 이메일 교신을 해서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조사를 받았던 인물이거든요. 예. 그게 비교적 최근까지 2014년 정도까지도 있었던 것 예, 같네요. 예, 예. 예. 이런 정도면 이런 인물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에 한호석 정기열 목사가 대표적이고요. 예. 그다음에 신은미 씨,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로서 북한에 왕래를 하면서 친북 활동을 했던 계보는 아주 많이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돼서 예. 이 정도 경력이면 상당한 경력입니다. 그 계통에서는. 네. 그러니까 종북 활동, 친북 뭐 활동인 건 명백하고 이게 놀라운 좀 일인데 이 정도면 뭐 간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경력입니다. 일단 경력 자체는. 이 최 목사의 과거 네. 이력을 보면요. 과거에 뭐 재미 통일 운동 활동하면서 북한 왕래도 했고 저서에는 보니까 북한은 정당한 나라고 미국을 비롯한 서구가 이를 왜곡하고 있다 이런 주장까지 했던 분이더라고요. 예, 예. 뭐 당연히 좀 반박하실 것 같은데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도대체 왜 이런 것일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뿌리는 내재적 접근론이라 그래서 예. 옛날에 송도율 교수가 했던 그래서 네. 친북 활동의 어떤 바이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보편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북한의 어떤 독특한 자기 발전 논리에 의해서 보자는 거고 그다음에 얘기를 좀 해보면 저는 이런 분들하고 꽤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좀 대화의 룰이 되는 기본 어떤 원리 자체가 안 통해요. 그래요? 자기만의 네.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세요. 아, 그러니까 지금 2024년에 북한을 옹호한다는 게 사실은 좀 정상적이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재미 교포로서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그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 조금 쉬웠을 쉬웠죠. 것이고 예. 북한 정권에서는 그걸 좀 이용했을 것이고 좋은 면만 보면서 좋은 것들이 퍼뜨려지게 좀 이용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미국 시민권자는 북한으로선 아주 이용 가치가 높은 대상이겠죠. 예. 그러니까 남북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남한에 와서도 국가보안법에 좀 저촉을 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예로부터 미국에 있는 미국 재미 교포들의 공작을 굉장히 치밀하게
많이 해왔고요. 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는 그런 계통의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아, 그럼 가장 궁금한 것이 이렇게 뭐 대북 활동하는 사람이 갑자기 왜 김건희 여사한테 접근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함정을 좀 빠뜨리고 영상까지 찍고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여튼 제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러니까 북한의 관리들의 입장에서도 옛날부터 김건희 씨랑 좀 알고 있고 네. 그다음에 남북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지금 남측의 어떤 환경에서 이런 활동들이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다분히 공작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몰카를 하는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 네. 그냥 그냥 시민단체 재미통일운동가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집요하고 끈질기게 하는데 이거는 시민단체의 어떤 역량으로는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아, 개인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일이다. 예. 누군가 적극적으로 추동하고 그 예. 사업을 하도록 고무해야만 할 수 있는 좀 굉장히 집요한 일이죠. 예. 근데 지난 22일에, 그러니까 며칠 안 됐어요. 며칠 전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하고, 사실 지금 이게 가장 문제인 것이 이미 한 2022년 9월이니까 꽤 된 거잖아요. 1년도 더 지난 일을 가지고 와서 이 시점에 총선 앞두고 이것을 터뜨렸다. 이게 좀 의도가 있다라고 하니까 뭐 그동안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됐고 김 여사의 어떤 하는 활동상을 보니까 내가 더 이상은 안 되겠어서 폭로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게 마치 공익제보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공익제보로 예. 그러니까 대남공작이나 어떤 시민단체의 몰카가 아니라 공익제보다라고 몰고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고요. 예. 아까 시기를 조절한다거나 톤을 조절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시민단체의 어떤 공익제보나 정의의 어떤 활동이라기보다는 네. 치밀하게 계획된 활동 아닌가요?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하고 그다음에 어떤 거에 맞춰서 공격하고 이런 게 하여튼 시민단체라고 보기에는 조금 너무 치밀하고 그다음에 예. 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확실히 지금 이 최재형 목사라는 분의 어떤 의도라든지 과거 이력 때문에 조금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어떤 북한 발언도 좀 논란이었는데 우리 북한이라고 했다가 이제 당에서 그 이재명 대표 발언을 공식적으로 게재하는 게시판에서는 우리라는 표현을 뺐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은 평소 말투인데 그걸 또 꼬투리 잡냐 이런 건데요. 평소 말투라는 설명을 좀 이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민 대표님 보시기에는 평소 말투라고 넘길 수는 없는 그런 표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건 입에 붙어야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이 써야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선대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럴 수 있는 단어가 자체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잘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뭔가 이재명 대표가 특별한 경험을 갖고 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단어라고 보고 네. 제가 이제 특별히 좀 교정했으면 하는 거는 예. 김일성, 김정일의 노력이란 말이 있잖아요. 노력. 예. 노력이란 말이 그러니까 평화에 대한 노력인데 그게 북한에서의 얘기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패널들이 나오셔서 6.15 공동선언, 남북협상, 금강산이나 개성공산 같은 것들이 김일성, 김정일의 노력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이 맥락에서 북한의 주장은 그게 아니라 북한이 핵을 가지고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을 미국의 전쟁 위협으로부터 막아내는 것 이걸 노력이라고 합니다. 아, 북한에서는 자신들이 핵을 가지고 있어야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예.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나 보죠?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 다른 맥락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잘못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일단 김정일, 김일성의 노력이라는 건 북한의 용어로는 그런 맥락이다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민주당의 대북인식은 저는 최근에 하여튼 민주당의 대북인식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되고 이재명 당대표의 그 발언에 대해서 우리 네. 북한이나 이 발언에 대해서 사실은 일반 사회인들하고 그래도 북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체감이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 전문가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1당의 당 대표로서 할 수 없는 말을 지금 한 거예요.
우리 그리고 굉장히 북한이라는 단어가 우리 북한 예. 선대들 이런 표현이 그래서 대북 전문가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일반 사회인들은 그 말에 대한 체감도가 약하니까 그냥 늘 하는 말이지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하여튼 민주당의 대북 인식은 하여튼 놀라운 상황이죠. 민 대표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사실 문재인 쪽 발언인 것 같은데 좀 지나간 면이 있었는데 좀 다시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얘기까지 좀 해보고 있는데 어제 민주당에서 컷오프 기준으로 5대 혐오 범죄에 대한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이재명 대표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요건 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이더라고요. 20년 전 일이라서. 그래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만 피해가는 기준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도덕 윤리 또는 부정 비리에 대한 기준이 막 흐트러진 거죠. 예. 사실 좀 깨놓고 얘기를 하면 이재명 대표에 맞춰서 공천 기준을 세우는 거니까 이건 뭐 이렇게 할 거면 뭐 공천 기준 같은 게 세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이재명 대표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니까. 예. 사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도덕성 기준에 맞추자면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엄격한 걸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예.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예.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당과 이제 대통령실 간의 갈등 봉합한 이후에는 또 이재명 대표 향한 목소리를 좀 키우는 것 같습니다. 정치 개혁이 사실은 어찌 보면 민주당을 향해서 다 지적을 하는 거라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예. 이 정도로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이고 그 개혁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게 민주당이다. 뭐 이렇게 다시 좀 그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좀 예. 그런 정치 개혁 목소리 내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의 아킬레스 건이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문제 때문에 정치 개혁을 주도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역으로 불체포 특권이나 뭐 국회의원 정수나 이런 정치 개혁 문제를 주도하면서 상황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려는 건 당연한 행보이고 적절한 행보로 보입니다. 예. 근데 실제로 개혁 목소리를 많이 좀 높이긴 하는데 뭔가 좀 실천이 있어야 될 타이밍인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아무리 뭐 공천 후보자들한테 다 서약서를 받겠다고 해도 네. 실제로 뭐 22대 국회가 들어섰을 때도 그게 좀 보여져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그걸 좀 제도화를 시킬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좀 꺾이는 거잖아요. 예. 하나는 이제 대통령과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에서 약간 시선이 분산된 측면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어쨌든 한동훈 체제는 공천 개혁이나 새로운 정치 개혁이라는 여망을 국민적 어떤 기대를 안고 출발했는데 이게 대통령과의 갈등 속에서 약간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핵심은 제도라기보다는 새로운 세력의 출현이라고 보거든요. 기존 정치 질서 예. 또는 정치 세력과 무관한 또는 그거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세력이 만들어질 거냐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정치 개혁의 폭은 좀 차이가 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떤 제도 틀을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예, 바뀌어야 예. 될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일찌감치 좀 물갈이론이 나오기도 했고 그런 것 같아요. 민주당은 최근에 좀 들끓는 상황인데 그 대표님이 열심히 얘기하고 계시는 운동권 청산 여론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이게 좀 방향이 다른데 운동권 안에서도 개파가 좀 분열을 해서요. 예. 예를 들자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은 86 운동권의 어떤 퇴진, 필요성, 청산론 이런 건데 친명계 주변의 어떤 97세대 90년대 학번, 70년대생 운동권들이 이번에는 86세대를 향해서 물러나라. 그러니까 예. 운동권과 운동권의 대결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민주당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운동권 청산을 얘기할 때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념적 운동권을 실용주의적 테크노크래트 전문직으로 바꾸자는 거지. 예, 그다음에 민주당처럼 97세대로 바꾸자는 뜻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97세는 사실 97 한총년 세대는 전대협 세대보다도 이념적입니다.
굉장히 이념적입니다. 더 이념적입니까? 예, 주사 예. 정말 주사파 골수 주사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대 교체가 되는 것은 시류에 편승해서 자기들의 입장을 채우려고 하는 거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정치 개혁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너무 운동권들이 많아요. 운동권들의 규모가 상상을 예.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 70명 정도니까 이게 한 30%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고위원들 몇 면을 보면 전부 다 운동권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정치 개혁이나 세대 교체가 얘기가 나올 만한 상태, 인적 구성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짝퉁에 가까운 97세대가 세대 교체를 얘기하는 거고 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전문적이고 실용적이고 테크노크래트 이런 쪽에서의 세대 교체는 아예 그런 인적 구성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는 나올 수 없는 걸로 저는 봅니다. 예. 그때 그 말씀 해주신 게 기억이 나네요. 이제 사실 97세대라고 하면 그 97세대에 있어서의 한총련 계열은 좀 마이너인 거고 예, 주류는 사실 한동훈 위원장 같이 예. 그냥 어떤 그렇습니다. 전문 직종으로 예. 나아간 사람들이다 이 말씀하신 게 좀 예. 기억이 나요. 예. 근데 그러면은 그 비주류가 남아서 이제 그동안 자기들이 들어가야 될 자리를 너무 오래 차지했던 선배들 좀 물러나라 뭐 이렇게 목소리 내는 네. 그런 상황인 거네요. 한총련 97세대가 자기의 입지를 위해서 시중에 떠도는 86 청산이라고 하는 명분을 갖고 예. 활용하는 뭐 그런 거지 민주당발 그 세대 교체 인적 청산은 거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실 그 97세대로부터 지금 희생을 좀 압박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서도 좀 거세게 좀 반박을 하셨고 그리고 특정 세대가 특정 세대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는 좀 본인은 뭐 국회에 들어와서 뭐 선수를 쌓은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좀 자기를 향한 희생 압박에 대해 좀 불쾌해하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불쾌한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 좀 정치적으로 소외됐기 때문에 예. 한동훈 장관을 빗대서 자기를 존재감을 세우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저는 보이고 예. 그다음에 첫 번째 소외감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사실은 기초 사실이 잘 안 맞는 측면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서울의 봄 때 우리들이 싸울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죠. 서울의 봄이 79년이기 때문에 예. 임종석 의원이 한양대 86학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때예요. 네. 중학교 3학년, 2학년 때 서울의 봄을 가지고 자기가 민주화운동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건 사실관계 자체가 안 맞아요. 시기적으로 다른 네. 얘기네요. 그러니까 임종석 의원의 얘기는 뭐 기초적인 사실 공부부터 좀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기들이 전대협에 들어와서 무슨 작당을 한 게 아니다. 앞선 세대처럼. 근데 그것도 사실과 관계 다른 게 네. 아니 2004년, 6년, 7년도에 전대협 세대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한테 발탁될 때 그렇게 결사를 했죠. 네. 앞으로 뭘 하겠다고. 그런 건 기록에도 많이 남아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장관이 386 청산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어떤 구체적인 진지한 검토 과정에서 나왔다라기보다는 그냥 되는 대로 말씀하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86 청산이 좀 뜨니까 네. 화제가 되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알리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조금 더 진지하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그때가 돼서야 토론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네. 지금은 그냥 운동권 청산론에 대한 그냥 즉각적인 반박을 하는 과정에서 좀 맞지 않는 비유나 좀 이런 게 좀 등장한다.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요. 사실 그 민주당 쪽의 운동권 세력들이 늘 하는 말에 좀 공통점을 찾자면 나는 이때 이걸 했는데 너는 그때 뭘 했냐 이런 논리를 좀 많이 펴는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실 그게 되게 전형적인 라떼 발언이거든요. 라떼는 말이야 뭐 이렇게 했는데 너네들은 편하게 그냥 뭐 토익 점수다 만들고 뭐 그러지 않았냐라면서 마치 사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세력을 취급해버리는 이런 게 있는데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 세력들만의.
하나만 덧붙이자면 민주당 국회의원,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 70명 중에서 대부분이 예. 88년에서 92년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87년 이후거든요. 이미 조금 예. 앞에서 그러니까 만들어 민주화운동이 놓았던 끝났을 토대에서. 때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민주화운동 때 뭘 했냐 이런 거는 사실과 잘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종석 의원이 한양대 86학번이기 때문에 87년도에는 대학교 2학년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정청래 의원도 건대 8호학번이기 때문에 대학교 87년도에는 대학교 3학년이에요. 예. 대학교 2학년, 3학년은 그냥 참여했지. 네. 87년 6월 항쟁에 뭐 의미 있게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거든요. 주도적으로 예. 이끌어 나간 세력은 아니군요.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민주화운동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사실관계에 잘 맞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민경호 대표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